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길게 서론 깔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뻔한 예술사 이야기는 다 건너뛰고 예술과 탐욕,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배신이 얽힌 충격적인 실화부터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네, 12년입니다. 진짜 지극히 정상이고 멀쩡했던 한 여성이 단지 사람을 잘못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디찬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이죠.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대단한 이유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깬 결혼 약속, 그 위자료 주기 싫어서 옛 연인을 정신병원에 쳐넣을 만큼 잔인하고 뻔뻔했던 인간,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법인은 바로 우리가 빛의 화가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술사 최고의 거장 렘브란트 판 레인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렘브란트를 겹겹이 감싸고 있던 그럴듯한 비운의 천재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숴 볼 겁니다. 이 위대한 거장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무덤을 팠는지 그 적나라한 민낯을 싹 다 펼쳐보죠. 자, 첫 번째 파트, 눈부신 성공과 황금기입니다. 그의 어두운 몰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에 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쭉 펼쳐보면요. 이건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1606년 태어나서 1630년대에 엄청난 부와 결혼으로 최고점을 찍고 1642년에 걸작 야경을 그리면서 동시에 아내를 잃는 큰 변곡점을 맞죠. 그러다 1656년 파산, 결국 1669년은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화려했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렘브란트한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한 무명 화가 시절이 아예 단일초도 없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자기 작품에 성을 빼버리고 쿨하게 렘브란트라는 이름 하나만 딱 서명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당시에는 라파엘로 같은 르네상스 원탑 거장들이나 그렇게 이름만 썼거든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근데 그럴 만한 게 압도적인 재능 덕분에 20대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는 미술 공장을 굴리면서 떼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유력 정치인의 딸인 사스키아와 결혼까지 하면서 상류층 초상화 주문을 싹쓸이 합니다. 부와 명예 다 가졌죠? 그리고 1642년 드디어 그 유명한 미술사 최고의 걸작 야경을 완성합니다. 완전한 인생의 종점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바로 이 완벽했던 해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스키아가 29세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렘브란트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아주 박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탐욕이 부른 처참한 몰락입니다.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시작점, 바로 들어가 보죠. 슈군안의 사스키아는 남편의 엄청난 낭비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아주 무시무시한 조건을 달아놨어요. 렘브란트가 재혼하면 내 유산 다 뺏어갈 거다 라고 내용. 이게 진짜 대환장 파티의 불씨가 되는데요. 1649년 네덜란드 법원 기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부엌에서 렘브란트랑 가정부 2명 사이에 아주 시끄럽고 추악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트콤인가 싶죠? 유산 뺏기기 싫어서 동거 중이던 첫째 가정부 헤이르티어랑은 결혼을 안 해주고 그 와중에 새로 들어온 젊은 가정부 핸드리케랑 또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겁니다. 와,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들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2년 강제 입원 사건의 전말이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제대로 화가 난 헤이르티어가 혼인빙자로 소송을 걸었고 매년 위자료를 받게 됐어요. 그럼 자기 잘못이니까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예술가께서는 위자료 주기가 너무 아까웠던 나머지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저지릅니다. 가족이랑 이웃들 싹 다 구슬려서 옛 연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쳐넣은 거예요. 무려 12년씩이나요? 그래놓고 자기는 새 연인이랑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룰루랄라 잘 살았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렘브란트가 망한 게 절대 무슨 시대의 불운이나 안타까운 비극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자업자득이었어요. 시세보다 2~3배 더 주고 골동품을 막 쓸어 담는 미친 낭비벽 때문에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고요. 그림은 또 엄청 고집스럽게 늦게 그려서 고객들 복장 터지게 만들고 심지어 선금만 꿀꺽하고 잠수 타는 짓까지 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스스로 박살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1650년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쯤 되면 반성을 해야 하잖아요.
천만에요. 또 기가 막힌 꼼수를 씁니다. 자기 미술품들 경매로 팔아서 번 그 큰 돈을 빚 갚는 데 안 쓰고 연인이랑 아들한테 몰래 다 빼돌립니다. 심지어 파산 경매장 대관료도 떼먹고 도망쳤어요. 나중엔 가족들이 차린 미술 공방에 자기를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서 빚쟁이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기까지 하죠. 끝까지 호화롭게 살아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가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1669년 아주 지독하게 외롭고 비참한 빈곤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빛과 어둠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깊고 충격적인 모순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기꾼에 가까운 파렴치한 인간의 행적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숭고하고 영적인 천재의 예술과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렘브란트의 상징 그 자체, 바로 키아로스쿠로라는 명암법을 봐야 합니다.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극적인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이 기법이 참 소름돋게도 그의 전체 인생을 대변하는 가장 완벽하고 비극적인 은유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렘브란트의 캔버스 위에서는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려야만 그 빛이 비로소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완성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떠리를 틀고 있던 그 지독한 어둠, 통제 안 되는 거대한 자아, 끔찍한 탐욕과 이기심, 이 내면의 어둠이 결국 그가 가진 눈부신 재능과 영광스러운 빛마저 남김없이 싹 다 집어 삼켜버리고 만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가장 깊은 영성이 담겼다고 평가받는 걸작 탕자의 귀환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모든 걸 잃고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용서의 순간. 현실에서는 그토록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살았던 인간이 어떻게 그림으로는 이토록 숭고하고 자비로운 은혜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위대한 빛의 화가는 죽기 전 과연 자기 내면의 그 짙은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본인이 그토록 아름답게 그렸던 그 용서를 스스로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씁쓸하고도 매력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에 작은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